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들 가운데 한 권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목은 육식의 종말입니다. 이 책을 아침부터 보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갑갑한데요. 들어보시죠. 미국의 환경운동가 제레미 립킨이 지은 책이고요. 오늘 좀 놀라는 시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어도 또 다시 한번 저처럼 이 각성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책 속에 있는 문장이에요. 곡물로 키운 소의 쇠고기는 불에 탄 산림, 침식된 방목지, 황폐해진 경작지, 말라붙은 강이나 개울을 희생시키고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올을 허공에 배출시킨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곡물로 키운 소의 쇠고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그게 이렇게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우리의 밥상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곡물로 키운 소, 그러니까 옛날의 소는 방목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풀을 뜯어먹고 자랐는데, 이 곡물 사료를 먹인다는 거죠, 요새의 소는. 그런데 그 사료들이 또 보통 사료가 아니라 이렇게 이 소의 사료로 쓰이기 위해 길러진 그런 곡물들이라는 거예요. 뭐 손님의 팔자들이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 곡물로 키운 소들, 이 방목된 소들이 아니라 자연에서 자란 그런 소들이 아니라 이 사료로 사육된 이런 쇠고기들이 우리의 밥상까지 오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자연 파괴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게 저희 식탁에 오른다는 겁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을 때마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황폐해지고 지구가 조금씩 뜨거워진다. 중남미산 쇠고기를 사용한 햄버거 한 개에는 75kg에 달하는 생명체의 파괴가 뒤따른다. 여기에는 20-30종의 식물, 100여 종의 곤충, 수십 종의 조류, 포유류, 양서류가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베어 물 때마다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현대의 산업 시스템은 쇠고기를 대대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소를 마치 공업 생산품처럼 취급한다. 소들은 대규모 축산단지에서 사육되는데 축산업자들은 수억 명의 사람을 너끈히 먹여 살릴 만한 양의 곡식으로 소들을 살찌운다. 수억 명의 사람을 너끈히 먹여 살릴 만한 양의 곡식으로 사람이 아니라 소들을 살찌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인간의 식량에서 가축의 사료로 용도를 전환한 지 이미 오래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식의 3분의 1을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어치우고 있는 동안 아프리카에선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시달리고, 남미에선 8명 중 1명이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와우, 뭐 기부하고 뭐 몸을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 할 것 없이 이 고기 안 먹고 햄버거 안 먹는 게
더 낫겠네요. 제레미 리프킨이 쇠고기를 비롯한 육식 문화가 세계의 빈곤과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가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의 운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리프킨은 방대한 자료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축산단지들이 야기하는 해악을 고발하였다. 오늘날에는 소들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생태계에 부과하는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소는 현재의 지구가 직면한 주요한 환경적 위협들 중 하나이다. 소가 위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정말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소를 그렇게 사육하는 인간의 탐욕이 소를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네요. 제 머릿속에 소는 아직도 황순원의 소가 생각나는데 말이죠. 원앙소리의 소,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너무 무심하고 무식했어요. 따라서 21세기에 인류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번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지구 생물권을 해치는 소들의 역할부터 검증하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 소가 태어나 짧은 생을 영위하다가 도축과 가공을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동물의 영혼이 무자비하게 말살당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소는 살아있는 동안 잠재적인 고기로 다뤄진다. 태어난 수송아지들은 성질을 유순하게 만들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거세된다. 축산업자들은 소들이 서로 들이받지 못하도록 뿔을 없애는데 화학 연고로 뿔을 태우거나 심하게는 마취제 없이 톱으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 체중이 늘어난 소들은 기계식 비육장으로 옮겨가 본격적으로 살을 불리게 된다. 비육장 관리자들은 최단 시간에 최적의 무게를 얻기 위해 성장을 촉진하는 각종 호르몬을 투여하고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인다. 소들이 먹는 건초와 옥수수, 콩에 다량의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음은 물론이다. 진열대의 불빛 아래 놓인 포장육을 보면서 그것이 한때 생명을 가졌던 소의 일부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이제 좀 그렇게 보일 것도 같아요. 자, 책 속 문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로서 삶을 영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사람과 소가 매우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를 유지했다. 곁에서 땅을 함께 갈고 거름을 제공하며 우유와 고기와 가죽을 주는 소는 인간의 삶과 궤적을 함께했다. 인간은 소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인간과 소가 맺었던 첫 번째 관계였다. 네. 참 이런 소가 우리의 위협적인 존재로 되도록 만든 이런 인간의 이 탐욕, 식욕, 그리고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철학과 영혼이 부재한 그런 이런 축산 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들을 참 이 거대한
고리를 와해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없어지면 공급도 줄어들 테니까요. 힌두교, 이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그 문화가 전파되어야 할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미국에서 일어난 인디언 정복 과정에서 토종 들소인 버펄로의 대량 살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아메리카 서부에 펼쳐진 대평원은 버펄로들의 야생 서식지였다. 서부에서 자라는 풀은 소가 먹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런 이 땅에 유럽인들이 넘어온 거고요. 신대륙에 정착한 그 유럽인들은 이 평원을 거대한 방목지로 개간하고자 했죠. 그때부터 대대적인 버펄로 사냥이 시작되고요. 버펄로는 순식간에 대평원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고 합니다. 버펄로를 신성한 동물로 섬기고 부족의 생존수단을 의지하고 있던 인디언들은 버펄로의 멸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급속히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양의 육류가 소비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소비층은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육류의 소비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20세기 말부터는 대만과 한국의 육류 소비도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도 권력과 부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육류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죠. 인위적으로 형성된 단백질 피라미드의 정점을 특정 국가와 특정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특정 집단의 층위도 굉장히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산 그런 육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가격도 저렴해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 그것에 아무도 우려하는 사람을 못 보았고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이게 더 먹는 것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네요, 세상에. 자연과학자들은 먹이 피라미드의 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포식하는 과정에서 약 80-90%의 에너지는 주변으로 손실되어 버리고 10 내지 20%만이 포식자의 세포에 축적된다. 따라서 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초식동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보다 에너지 낭비가 적은 셈이다. 이는 쇠고기를 얻느라 쏟아붓고 있는 사료 곡물의 양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쇠고기의 양을 어림잡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우매한 짓일까 합니다. 그래도 요새 샐러드니 웰빙 바람을 타고 불어온 그런 샐러드 먹기에 열풍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 트렌드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희망적이라고 보여요. 예. 네, 저의 주변만 하더라도 비건 열풍이 있어요. 다행이다 싶고 저는 동참하지 못했었는데 좀 마음이 좀 바뀔까 싶기도 하네요. 꼭 그렇게 제가 이제 비건을 택하진 않을지라도 고기를 먹는 그런
횟수와 양은 아주 현저히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회식 메뉴를 고를 때마다 소고기여 소고기여를 외치는 동료들에게 이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네요.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절망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량 곡물에서 사료 곡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곡물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가치로서의 곡물의 용도 전환은 역전될 기미가 없이 여러 나라들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육류는 단백질 피라미드의 우위에 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채식을 지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될 거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네, 나누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다. 원문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 농업이 식량 곡물에서 사료 곡물로 전환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류악을 나타내는데, 아마도 그 결과는 과거 인간 대 인간이 벌였던 그 어떤 폭력보다도 장기적이고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전환이 인간에게 미친 결과는 1984년 날마다 수천 명의 기아로 목숨을 잃어가던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일부 경작지를 아마인 깻묵, 모카시 깻묵, 평지시 깻묵을 생산하는 데 할애했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작물들은 가축 사료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목적으로 키워졌다. 현재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제3세계 토지가 오로지 유럽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보다 못한 인간들인 거잖아요.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아마 이건 우리가 몰랐고 무지해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제르미 리프킨의 이런 탐구, 이런 발견, 이런 책들을 통해서 널리 우리의 무지와 외면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자연에게, 동물에게, 또 인간에게, 환경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시네요. 이런 활동을 해주신다는 건. 인류에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소의 방목은 사하라 사막 이남 및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사육장에서 흘러나온 축산 폐기물은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대기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저는 방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 방목도 그냥 방목이 아니라는 거였네요. 너무나 엄청난 양의 그런 소들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가 내뿜는 그 이산화 메탄가스, 그리고 축산 폐기물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 그 축산 폐기물에는 그 사료들에 뿌려지는 제초제 이런 것들이 다 또 들어가 있을 텐데 말이죠.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중남미 고대 열대우림 지역은 소방목용 목초지로 개간되고 있다. 그러니까 식용소를 기르기 위해 숲을 개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코. 아마존에 모여든 다국적 개발업자들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고 그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을 지른다. 대륙 위를 비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아마존을 횡단하면서 수백 개의 불꽃들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한다. 아마존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는 1700여 종의 곤충들이 둥지를 들고 있으며 1제곱미터인 나뭇잎을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는 개미만 해도 50종이 넘는다. 앞서 말한 햄버거 한 개당 75kg에 이르는 생명체의 파괴가 뒤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초지 개간으로 밀어낸 땅 위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동물과 곤충들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 빚은 고스란히 인류의 다음 세대에 청구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과도한 육류 소비로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치러야 할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인간과 소의 새로운 관계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쇠고기 섭취를 지양함으로써 현대식 초대형 비육장과 도살장으로부터 소를 해방시키는 것, 육식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혁명이다. 지금처럼 고기를 대량으로 소비했던 적은 없었다. 인간의 음식에서 쇠고기를 없앰으로써 우리는 소는 물론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체들과 유대감을 다지면서 새로운 인류 의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딛게 될 것이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라는 법정 스님의 책이 있죠. 그 책 속에 실린 먹어서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스님은 제레미 러프킨의 책을 상세히 인용하면서 육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이에 당시의 국어 교과서, 중학생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의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제레미 러프킨은 그의 저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든 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든 그리고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든 산업사회에서 고기 중심의 식사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16파운드의 곡식이 들어간다. 곡식을 먹여서 키운 고기 중심의 식사법을 만들어낸 이런 생산 체계가 한정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다.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곡물이 모자라 굶주리며 병들어 죽어가는 동안 산업화된 나라들에서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미국 공중위생국의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1987년에 사망한 210만 명의 미국인들 중에서 150만 명의 경우는 먹는 음식과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인 대장암은 연구 결과 육식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한 연구 보고서는 고기 소비와 심장질환 및 암 발생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쇠고기 문화권에서 심장병 발생률은 채식 문화권보다 무려 50배나 더 높다.
그러니 오늘날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말 그대로 먹어서 죽는다고 할 수 있다. 거세되고 유순해지고 약물을 주입받으며 소들은 염을통에서 옥수수와 사탕수수와 콩 같은 곡물을 받아먹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곡물들은 온통 제초제로 절여진 것들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제초제의 80%가 옥수수와 콩에 살포된다고 한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런 곡식을 먹고 난 다음 그 제초제들은 동물의 몸에 축적되고 그것은 또 수입 쇠고기라는 형태로 고기를 즐겨 먹는 이 땅의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진다. 미국 학술원의 국립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쇠고기는 제초제 오염의 제1위이고 전반적인 살충제 오염으로서는 제2위를 차지한다. 제초제와 살충제로 인한 바람 위협이 따르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러프킨의 글을 읽으면서 육식 위주의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가를 되돌아본다. 일찍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익혀온 식생활이 더없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우리는 그릇되게 먹어서 죽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작가에 대한 소개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립킨의 쇠고기를 넘어서 축산 문화의 번영과 쇠퇴, 이 책은 1992년 미국 더튼에서 발행되었고 현대적 축산업의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이상한 주목을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노동의 종말, 이란 책도 있고요.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중 한 권이고요. 그리고 소유가 아닌 접속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한 소유의 종말, 이 종말이라는 키워드로 발행된 리프킨의 종말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소개해드린 제레미 리프킨의 쇠고기를 넘어서 이 책이요. 사실은 소유의 종말을 읽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책을 빌려주고 제가 회수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쉬운 대로 이 제레미 리프킨의 또 다른 책, 그렇지만 언제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그 책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위한 올바른 식사법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실까요? 이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이 책에 이 리프킨의 이런 경고를 듣고도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육식의 종말, 이 책을 소개하는 짧은 한 문장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세계에서는 번식력이 지속 가능의 척도이다. 번식력은 삶을 긍정하는 힘이고 그 목적은 재생이다. 반면에 산업생산은 죽음의 힘이고 그 본질은 조작 가능한 물질이며 그 목적은 소비이다.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네요. 오늘 TGIF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금요일이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